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제도 중에 가족들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폐륜적 행동을 한 가족 구성원이나 또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상속권을 보장하는 건 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인데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4분기에 1.4%를 기록한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최근으로서는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대법원이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 평균 수익 근무 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줄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유사 소송에서 배상금 산정 기준이 변화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독창적인 춤을 생각해낸 사람이 안무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4월 26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 소장님이 갖고 오신 소식은 이건 전 국민이 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나와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유류분의 형제 자매까지 넣는 건 좀 이상하다는 게 현재의 판결인데,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 일단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한테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법이 있는데 이게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류분 제도라는 건데요. 돌아가신 분이 고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은 상속받을 권리를 민법에서는 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내 재산은 뭐 배우자한테 다 물려준다, 아니면 뭐 장남한테 몰아준다, 혹은 누구누구에게 몇 대 몇으로 준다, 이렇게 유언을 남겨두면 당연히 그걸 따라야 할 것 같지만 그 유언을 어떻게 남겼건 간에 민법에선 대상에 따라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순위가 있는데요. 해당 순위에 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 또 1, 2순위가 모두 없으면 그때 이제 3순위가 형제 자매, 이런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은 모두 균등하게 나누는 게 원칙인데 배우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자녀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고, 대체로는 이러니까 남아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얼마, 그렇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얼마, 이렇게 나눠 가져라 하면 딱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 자녀하고 배우자가 있다. 근데 재산이 2억 5천이다. 자녀하고 배우자는 1대 1.5의 비율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2억 5천을 자녀가 1억, 배우자가 1억 5천 이렇게 나눠 받아야 되는데, 고인이 이걸 유언에 의해서 무시하고 난 그냥 배우자한테 2억 5천 다 줄 거다라고 하더라도 자녀는 원래 몫인 1억 원, 그거의 절반인 5천만 원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1억 원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고인이 안 주셨으니 이유는 있을 거다. 네. 그런데 너도 되게 억울하긴 하겠다. 그러니까 반만 일단 가져가. 네, 그게 맞습니다. 유류분 제도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유류분이 형제자매한테도 그 권리가 있어요. 반은 아니고 3분의 1. 요 정도 3분의 1의 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1억 원 이렇게 나눴어야 된다면 3천만 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그렇죠.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형제자매한테 이런 무조건 유산 상속을 해주는 권리를 주는 건 위헌이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한테는 무조건 줘라가 아니라 직계 비속, 그러니까 아들 딸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이제 그런 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 갖는 게 맞는데, 그렇죠. 상속인이 없게 되면 그런데 그때 형제자매까지 손들고 나오면 좀 그건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생기고 형제자매까지 보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느냐? 이 법이 시행된 게 꽤 오래됐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과거에는 뭐 장남이나 아니면 특정인한테 재산을 몰아주는 일이 관습적으로 있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은 차별로 인해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겠죠. 뭐 장남한테 몰아준다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도 힘들 텐데 그런데 사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라는 거는 모든 가족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을 수 있었던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1979년부터 이 유류분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됐는데 그 장남한테만 몰아주거나 네, 나는 아들한테만 나는 몰아주거나 딸이 제일 이쁘더라. 그럼 딸만 너만 가져라. 네, 라고 하면 나머지 아들들이나 예,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부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취지가. 그리고 한 집에서 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누군가한테 몰아서 가게 되면 나머지는 사실 그냥 서운한 것뿐만 아니라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형제자매까지 한꺼번에 사는 뭐 농경사회였고 또 대가족제의 구성을 띄우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자매 간에도 상호 부양을 했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줘야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했고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즉시 효력을 상실했는데요. 예. 위헌은 아니지만 법을 좀 고쳐야 된다는 결정이 나온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된 도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뭐 형제자매 아니더라도 유류분을 다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건 맞지 않다. 그걸 이제 박탈하는 제도도 없어서 평생 얼굴 한번 안 보고 살다가 그 권리 주장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건 이제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막내가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살아생전에 나중에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생전 얼굴 한번 안 비친 가족들이 유류분을 주장하게 되면 이미 증여받은 재산도 내놔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합리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을 박탈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법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안에 법을 고쳐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제 이른바 구하라법의 통과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양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상속 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이런 취지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 위헌 결정 난 민법 개정해야 되니까 관련 법안도 같이 다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점점점 더 사망하신 분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네, 그럴 수 있죠. 딸만 이뻐서 딸한테 줬으면 그것도 존중. 네, 그런 이유가 있겠지 당연히. 내지는 뭐 작은 아들만 가져라라고 하면 작은 아들이 많이 보살폈겠지. 네, 그런 쪽으로 좀 더 무게추를 옮기자는 취지의 흐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까지는 다 알았는데 이제 상속 재산님만 있으면 되는데. 박세훈 작가님. 네.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어제요. 최근에. 예. 이거는 뭐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결국 시중금리 올랐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걸 텐데. 그렇죠. 이게 기준금리 내리는 시점이 생각보다 더 늦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시장에 퍼져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예. 시장에서는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한국은행이 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적어도 7, 8월부터는 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을 했었는데 미국도 하반기엔 내릴 걸로 보이고요. 예. 근데 이런 전망이 올해 말이나 돼야 내릴 것 같다는 걸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냐면 어제 나온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 때문입니다. 시장 전망치나 정부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전분기 대비로 1.3% 성장한 걸로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 1.3. 네. 그럼 요 추세면 이게 이제 1년이 4분기니까 네. 대충 계산하면 연 5% 5%가 되는 성장률이 거죠. 더 넘게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 또 누적 복리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또 지난 8분기 연속으로 0% 성장률을 기록했었는데 예. 0%를 깨기도 했고요. 글로벌 예. 투자은행들 예상치를 보면 0.5에서 0.6%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겁니다. 야, 요거 여당에서 보면 선거 날짜 잘못 잡았네. 네. 요거 보고 나서 선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도 예. 들었을 만큼 그렇죠. 꽤 놀라운 숫자네요. 그렇게 나왔죠. 그럼 왜 이렇게 잘 나왔느냐? 수출이 일단 잘 됐어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상 경제 성장률부터 경상수지 이런 거 다 영향을 받는 구조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수출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예. 1분기에 반도체 수출이 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좀 많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를 좀 덜 하게 하고 그래서 물가를 좀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소비가 여전히 좀 1분기에 잘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3%대에서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국제 유가가 앞으로 또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는 달러원 환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등을 미뤄볼 때 이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게 쉽진 않겠구나 이런 야. 판단을 어제 시장에서 한 거고 그게 국고채 금리를 밀어 올린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랐다. 네. 내려갈 거야라는 생각해서 약간 그쪽으로 무게중심 잡고 있었는데 네. 그런 거니까 이제 방금도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점점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나 물건 잘 파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봐요 이렇게 우리가 경제 성장했으니까 정부가 잘했잖아요 라고 하는 것도 좀 넌센스고 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가격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런 또 반대로 경제 성장률 안 나오니까 이번 정부는 이상한 정부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이상한. 네. 잘 나왔으니까 우리가 잘했습니다도 이상하고 잘 안 나왔으니까 이건 좀 이상한 정부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네. 그게 뭐 정부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앞으로는 항상 그게 그런 건데 이제 대체로는 정치인들이 서로 공격할 때 또는 방어할 때 이거 들고 나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하거나 못한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만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미국은 같이 발표했어요 어제? 미국도 어젯밤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예. 미국은 또 연율로 환산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1.6%로 나왔어요. 요거는 이런 추세라면 1년 성장률이 1.6 나올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1.3이 전분기 대비니까 이런 속도로는 한 5% 나올 것 같아요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근데 또 이게 시장 전망치는 대략 한 2.5% 정도였거든요. 예. 또 여긴 또 전망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온 겁니다. 우리랑 반대 상황이죠. 작년 1분기 1.1% 이후 1년 만에 다시 1% 성장률로 떨어진 거고요. 참고로 미국 경제는 2023년 전체로 보면 2.5% 성장을 했었거든요. 예. 특히 최종 4분기에는 작년 4분기 연율 3.4%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뚝 떨어진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낮은 숫자가 나왔느냐? 앞서 우리나라는 수출이랑 소비가 좀 살아난 게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소비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로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소비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둔화되는 게 미국 경제 정체에 상당한 여파를 미치게 되거든요. 그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온 거고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하거든요. 예. 이번이 첫 번째고 앞으로 2번 더 발표가 될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발표될 때마다 이게 수치가 좀 크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다시 한번 발표가 되면 2% 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제 나온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면 미국의 경기가 좀 식고 있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숫자입니다. 미국 성장률 보면 금리 낮추겠는데? 예. 라는 생각을 할 만하고 예. 한국 성장률 보면 한국은행은 금리 잘 안 내릴 수도 있겠는데? 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제 또 물가 관련된 지수가 하나 발표가 된 게 있는데 1분기 전체로만 놓고 보면 여전히 한 4%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물가가? 미국 물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또 금방 내릴 거는 같진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률은 낮아지는 예. 미국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요거는 독창적인 춤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이슈인 모양이에요. 네. 이게 춤도 저작권이 있다. 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안무가들이 협회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춤을 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요즘에 어떤 춤으로 챌린지, 댄스 챌린지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쇼츠 같은 데에서. 예. 예, 유튜브, 뭐 쇼츠, 여러 릴스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는 춤 만든 사람이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야. 주장을 하기 위한 모임이 새로 생겼습니다. 음흠. 그 이름이 한국의 안무 저작권 협회이고요. 이제 거기에 뭐 유명한 안무가들이 굉장히 많이 합했다고 해요. 거기에 참여했다고 해요. 리아킴, 뭐 허니제이, 배윤정, 백구영, 아이키 이런 분들인데 저는 잘 모릅니다. 예. 네. 아무튼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막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이런 분들이 만든 춤을 따라 하잖아요. 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맨 처음에 그 춤을 만들 때 그래서 가수한테 그것을 주었을 때 그때 받은 돈 이외에는 따로 돈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문제 아니냐. 이런 댄스 챌린지가 대박이 나서 그걸로 인해서 음악 작곡가도 돈을 받고 또 작사가도 받고 가수도 돈을 버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받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춤을 저작권을 인정하면 춤이라고 하는 게 결국 팔다리 흔들고 움직이는 거의 조합인데 야, 왜 그럼 너만 하늘로 위로 손가락을 찌를 수 있다는 뜻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노래라고 하는 게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조합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저작권을 인정합니까 하면 그렇죠. 또 그것도 그렇죠. 말은 또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안무는 저작권 없는 걸로 인정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상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사실은 춤을 일단 별도의 작품이다. 이제 뭐 어떤 음악이나 이게 있으면 그 중에 춤만 따로 떼어서 그것만 작품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했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걸 저작권으로 등록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뭐 팔을 반만 접는데 그 다음에 권총 신용을 해서 오른쪽으로 2번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적어놓은 다음에 그걸 권리가 있다고 그걸 주장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따라춘다고 해서 저작권자한테 그걸 돈을 주고 해야 된다는 그 생각도 조금 낯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노래도 그냥 혼자 흥얼거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내가 작곡한 건데 너 흥얼거렸어 이러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걸로 돈을 벌거나 하면 그거는 나눠 가져야 한다는 취지인데 네. 그동안에는 이제 춤 가지고 돈 버는 일이 뭐가 있어라는 거였겠으나 근데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그렇네요. 네, 그러고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이 낯선 것이 우리에게만 그런 일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2009년에 비욘세의 싱글 레이디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춤을 굉장히 유명한 춤인데 그 춤을 만든 안무가가 10년 넘게 싸워서 2021년에 그거에 대한 저작물 등록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가 별로 길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위원회에 가끔 그렇게 그 안무에 대한 저작물 등록이 있긴 있습니다. 아주 적어서 그렇습니다. 뭐 1만 건 있으면 안무 등록은 10건 미만 이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또 대중문화가 아닌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이런 것을 저작물로 등록하는 문화가 없었는데 이런 최근에 유튜브 열풍, 쇼츠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상황인 거죠. 예. 내가 만든 안무로 누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거 챌린지 따라하고 하면서 막 수천만 수억 뷰 나오면 그 돈인데 다. 그렇죠. 이거 안무 만든 나한테 줘라. 네, 조금이라도 줘라 이런 어허.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는 또 기술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지금 마련이 되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사용하면 그 음악 저작권자하고 일일이 하나씩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해주듯이 이제 안무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식을 해서 조금이라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거는 재판을 해봐서 판사의 의견에 따라서 이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에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그 비슷한 판례가 미국에서 하나 있었는데 판결이 1심하고 항소심이 좀 엇갈렸습니다. 그때 뭐가 쟁점이었냐면 한국 게임사가 미국의 어떤 안무가가 만든 춤을 게임 캐릭터의 표현에다 썼어요. 그러면 그게 2초 정도인데 2초짜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느냐 이걸 가지고 다퉈봤더니 1심에서는 게임사가 이겼고 근데 2심에서 안무가 쪽이 다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아직 판례가 안정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들을수록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보죠. 네. 일용직 근로자, 네. 그러니까 일당 받는 근로자.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며칠 보통 일하는 걸로 봐야 되느냐. 만약 이분이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남은 평생 얼마나 일했을지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논란인 것 같은데요. 며칠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어제 대법원에서 그게 조금 바뀌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시의 일용 노동자, 그러니까 도시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한 달에 평균으로 근로하는 일수가 며칠이냐에 대해서 어제 나온 대법원 판결은 종전까지는 22일이었는데요. 이제는 20일로 줄여서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일 좀 덜 하신다 예전보다. 공휴일이 많이 늘었고 전반적으로 조금 덜 일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예. 이게 어떤 재판이었느냐면 이제 일용직 근로자가 철거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쳤는데 그래서 그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다투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하고 이제 근로복지공단하고 다퉜는데 그때 따져봤을 때 종전에는 22일로 계산했던 것을 이제 이번에는 20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통계를 한번 살펴봤을 때 확연하게 20년 전보다 많이 줄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같다.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실 수 있는 걸로 이런 네. 근로자는. 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종수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금융권이라고 부르는 은행들은 예금이자가 좀 낮고 저축은행이나 신협 같은 제2금융권은 이자가 좀 높던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들은 이자를 더 높게 줄 수 있는 거죠? 이자를 많이 주면 이익이 줄거나 손해가 날 텐데 혹시 정부가 지원금을 줘서 그걸 메우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통 시중은행에서는 요즘 1년 이자가 3%대인데 왜 저축은행에 가면 4% 넘는 이자를 준다고 하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신 건데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그냥 체급이 좀 달라서 그렇다라고 설명드려야 될까요? 마치 이 호텔 중식당에서는 짜장면이 2만 원인데 동네 뒷골목의 허름한 중국집은 거의 비슷한 짜장면을 4,000원에 파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짜장면을 4,000원에 팔 수 있냐? 그렇게 물으면 가게 월세도 좀 싸고 서빙하는 종업원도 없고 주인이 가져가는 마진이 좀 적기도 하고요. 밀가루도 약간은 싼 걸 쓰고 무엇보다 뒷골목 가게도 똑같이 2만 원 받으면 타 호텔 가지 여기 오겠습니까? 등등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저축은행도 제2금융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축은행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은행보다는 조금 허름해 보이고 지점도 별로 없고 인터넷 뱅킹도 잘 안 돼서 불편하고 그렇다 보니 이제 예금이자가 은행하고 똑같으면 사람들이 예금을 하러 안 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금이자를 좀 더 높게 주고 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니까 보통 은행들이 하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가 낮은 대출로 영업을 하면 오히려 역마진이 나는 상황이라서 또 어쩔 수 없이 조금 위험하지만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이나 부동산 PF대출 같은 곳에 돈을 빌려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좀 위험한 곳에 돈을 빌려주게 됐는데 사실 위험한 곳에 돈 빌려준다고 다 부실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겉으로 보고 저 은행은 잘못하면 위험한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이니까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큰 돈은 안 맡기려고 하시고 그러면 또 예금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야 예금들을 하시니까 예금 금리를 또 높여주고 이제 일종의 그런 경로 의존성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축은행들은 은행이 가져가는 이익도 적습니다. 동네 허름한 식당처럼 직원 월급도 은행보다는 좀 적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주는 이자도 좀 높을 수 있는 거고요. 질문하신 대로 정부가 따로 보조금 같은 걸 주는 건 아닙니다. 저축은행은 왜 이자를 많이 줍니까? 같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은 이렇게 딱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한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이렇게 뭔가 어떤 금융상품이 수익을 많이 내준다면 이건 왜 많이 내는 건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건지 어떤 단점이 있는 건지는 이렇게 꼼꼼하게 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무 단점도 리스크도 없는데 시중은행보다 이자나 수익률을 높게 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저축은행처럼 그냥 점포가 좀 허름하고 왠지 불안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건지 아니면 다른 큰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질문 주신 김종수님처럼 항상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질문하신 저축은행이나 신협 같은 제2금융권은 5천만 원 이하로만 예금하시면 보통 시중은행 예금보다 더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추천할 만한 상품입니다. 또 국민들이 이렇게 정부가 보호해주는 한도까지는 꽉 채워서 제2금융권의 예금들을 많이 해주셔야 또 거기서는 보다 싼 금리로 조달한 그런 돈으로 신용대출도 더 싸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질문 주신 청취자 김종수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